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출 주제 16번, 17번, 18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제 대외 관계라던가 좀 복잡한 내용은 다 지나갔고요. 경제, 사회, 문화유산 파트가 남았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6번 주제인데요. 고려의 경제하고 사회 파트입니다. 사실 경제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지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 파트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변천을 해갔는지 그 앞뒤 관계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핵심 키워드에 전시과라고 하는 토지 제도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건원 중보, 해동 통보, 은병 다 화폐입니다. 전부 다 화폐고 화폐가 나온다는 건 뭔가 무역이나 상업활동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여기랑 관련해서 병난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했었던 어떤 제도들, 빈민구휼책들 그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됩니다. 의창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고려 경제 파트 보겠습니다. 경제라고 하면 이런 예전 고대, 중세, 근세가 다 똑같습니다. 다 보면은 경제사가 나오는 데는 다 토지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토지제도에서 세금을 걷죠. 이 세금을 걷는 것으로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경제의 기본은 땅입니다. 땅. 토지제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배 세력이 바뀌거나 왕조가 바뀔 때에는 이 토지를 적절하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골고루 나눠주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핵심이 되는 제도가 바로 토지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고려가 실시한 토지 제도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려도 한 5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토지 제도가 반드시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실시한 어떤 제도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거를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점을 포인트로 두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제도 보겠습니다. 처음에 역분전이라는 게 나오네요. 역분전. 고려가 개창될 때 태조 왕건이 고려를 열었을 때 보통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공신들을 개국공신이라고 합니다. 이 태조를 위해서 직접 싸워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개국공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개국공신들에게 줬던 땅입니다. 이건 일종의 그 트로피라던가 훈장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걷어가진 않잖아요. 역분전은 나라에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히 계속 세습이 되는 땅이라는 얘기죠. 일종의 특권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신들에게 이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죠. 확실하게 딱딱 떨어진다기보다 인품, 그 사람 인품이 참 좋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공로, 그러니까 일종의 기여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토지를 개국공신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품이라고 하는 거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인품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측정값이 눈에 체크되거나 숫자로 계량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애매한 기준입니다. 자, 전시과라는 제도가 고려시대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제도에서는 이거 의미는 뭐냐면 관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면 지금도 뭐 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죠. 일하는 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습니다. 관리들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이걸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전지하고 시지라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전시과라고 하는데 관리들의 관품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전지는 농사 짓는 땅이고요.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산지, 임야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급하는 제도의 기준점이 뭐냐면 인품과 공복의 기준이에요. 관리의 등급, 이제 첫 번째인데 여기에 애매한 요소, 인품이 들어가는 거죠. 인품. 근데 인품이라고 하는 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계량이 되지도 않아서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게 모호한 기준이 되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됐겠죠. 이런 모호한 기준은.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시과는 크게 3번 정도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본편에서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다 보면 맨 처음에 진행된 이 전시과는 처음에 시작됐다 그래서 시정전시과라고 해요. 시정전시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한번 리뉴얼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고치는 거를 먼저 만들었던 걸 고치는 걸 개정한다라고 그러죠. 왜 교과서나 문제집도 개정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정전시과가 나와요. 개정전시과가 나오고 여기에서 한 번 더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고친 거를 또 다시 바르게 고친다라는 뜻으로 바를 경자를 써가지고 경정전시과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이 바뀌는 과정은 땅을 주기는 줘요. 근데 이 땅을 줄 때 이 땅 영원히 네 거 해가지고 떼주는 게 아니라 그건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은 주지 않아요. 왜냐면 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고 여기에서 세금이 나오면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걸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수조권 이쪽에 나오죠. 수조권만 지급을 해서 세습은 할 수 없다. 이 무슨 말이죠? 죽으면 관리가 퇴직하거나 죽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새로운 관리들이 나왔을 때 나눠줄 땅이 충전이 되겠죠. 그런 과정으로 만들었는데 세습이 되지 않도록 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이게 무신정변 이후에는 제도 자체가 거의 붕괴를 해서 토지를 독점을 하고 이거 듣지 않아요. 이거 세습하면 안 되는데 그냥 세습합니다.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수조권만 내려줬는데 소유권을 안에 가져가고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완전히 부족해지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건데 전시과 제도가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저렇게 리뉴얼이 계속됐던 거는 이 개정 전시과까지 2번째까지 전직과 현직 관리한테 다 줬었어요. 그러니까 퇴직을 해도 반납을 하지 않게 일종의 약간 명예 월급처럼 계속 내려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전직 관리한테도 땅을 줬다라고 하는 건 반납이 안 됐다라는 건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한테 줄 땅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고칠 때에는 이거는 땅이 반납이 되어야 이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자라고 한 게 이제 마지막 경정전시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 가지 어떤 특이사항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무신들이 집권을 하고 그러면 무인들이 이런 걸 막 가져가죠. 그리고 완전 후기가 되면 권문세족들 대농장 소유권 가져가잖아요. 이 전시과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은 계속 부족하고 독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개선하면서 나오는 게 과전법입니다. 한정된 자원인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놓고서 새롭게 이제 국가를 이끌어갈 세력들이 가장 문제거리였던 토지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 거죠. 과전법. 이 과전법은 신진사대부들이 내놓는 아이디어입니다.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기에 새롭게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려 말기에 혼란한 사회를 나름대로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 중앙 정치에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생각, 사상이 바로 이 과전법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 추진 개혁안이었어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본인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제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땅이란 땅은 전부 다 권문세족들이 가져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다시 국가가 싹 가져가서 다시 한번 재분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재분배에 해당하는 게 바로 과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진 개혁파 중에 하나였던 급진파, 혁명파 신진사대부 정도전, 조준이라는 사람들이 주도로 과전법을 시행을 했고요. 전국이 아니고 경기 지역에 딱 한정을 해서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된 토지를 이 대가로 지급을 하는 과전법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소유권이 아니고 수조권이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관직과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던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 완전히 붕괴하고 이게 그대로 중앙과 신진 사대부들에게 나눠지는 그리고 일부 노비로 전락했었던 백성들에게도 일부 땅들이 돌아가게 되는 그야말로 리스타트가 되는 이 토지 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시과에 해당하는 문제 기출사례하고 같이 내어주는데 여기에 나오는 전시과는 전지하고 시지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뒤로 갈수록 그냥 밭에 해당하는 것만 나오는데 이때 전시권은 특이하게도 뗄나무를 취할 수 있는 산지를 줬다라는 거 요거 좀 특이한 특징이죠. 농업이랑 수공업의 발달 과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농업, 수공업 발달, 농업기술 발달하는데요. 드디어 목화가 나오게 됩니다. 목화. 이 목화를 재배할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솜을 가지고 겨울옷을, 겨울 이불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문익점, 이 위인전 동화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원나라에서 목화씨의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는데 붓뚜껑에 숨겼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 실제로는 붓뚜껑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문익점이 몰래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재배에 성공을 하면서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농서도 가지고 오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던가 그런 걸 가지고 했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서를 들여와가지고 보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려 말기에 이암이라는 분이 농상집요라는 책을 원나라로부터 소개하고 보급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중국의 영토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땅은 우리하고 환경,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었죠. 이건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세종대왕이 우리 땅에 맞는 직접 농부들한테 체록을 해서 이제 정리해서 보급하는 나중에 또 다른 역사책이 나와요. 역사책이라기보다 농사를 가르쳐주는 농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농사직설이란 책이 나중에 조선시대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농업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고려 말기에 보인다. 그리고 조선 초에는 우리 땅에 맞춰진 농서가 또 나온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수공업도 발달을 합니다. 물건 만드는 거 수공업이죠. 고려 전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관청 수공업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키는데 관청 수공업하고 소 수공업은 막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닌데요. 왜냐면 소라고 하는 것도 이걸 만들으라고 국가에서 지정한 어떤 지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행정구역 중에서 고려시대에 향, 그리고 부고, 그리고 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그리고 조금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해서 신분적으로 좀 차별을 현실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데가 이 특수 행정구역입니다. 특히 소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관청에서 쓰이는 납부할 물건들을 세금으로서 생산해서 바쳐야 되는 아주 고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신정권기에 집중적으로 여기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었죠. 대표적으로 공주 명학소라는 지역에서 망이 망소이 형제가 난을 일으켰던 게 있습니다. 공주 명학소는 숯을 만드는 마을이 있었던 곳인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숯 만드는 게. 여기에 지나친 착취를 하니까 이제 들고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관청수공업 그리고 지정된 지역에서만 무엇을 만드는 소수공업이 처음에 발달을 하다가 후기가 되면은 필요한 물건을 집집마다 집에서 이제 만드는 가내수공업 그리고 사원수공업 이거 좀 특이하죠. 절에서 사원에서 사찰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원 수공업이 발달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만들었다면 이거를 거래하는 상업 시장 발달했겠죠. 얼마나 화려하게 상업이 부흥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고려시대에 도시에서 상업 발달하는 거 기본적으로 물건 사고 파는 이 도시 지역의 수도 지역에 먼저 요게 설치가 됐겠죠. 개경, 서경에 시가지에 있는 커다란 상점 이 시전들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물건을 독점한다던가 물가를 막 이렇게 쥐락펴락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걸 감시하는 경시서를 설치를 해요. 경시서. 우리 그 신라 시대에도 동시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 동시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거는 수도에 설치가 된 거니까 개경 뭐 이런 데 설치가 된 거니까 경시전이라고 경시서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많아지고 물건의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거는 여기에 필요한 뭔가 불편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되겠죠. 화폐, 슬슬 이제 화폐를 유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화폐를 만들고 이거를 대중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화폐가 대중화가 되는 것은 시대를 좀 넘어가야 돼요. 조선시대에 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엽전이 사람들에게 돈으로 인식이 확실하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이 화폐를 주조하기 시작을 했다. 자, 처음에 만든 겁니다. 고려 성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가 생깁니다. 옷감이나 음식이나 현물, 보석 이런 것으로 그 현금을 대체하지 않고 실제로 그 역할만 하기 위해서 만든 화폐입니다. 형태를 갖춘 화폐인데요. 건원중보는 철로 만든
철전이에요. 철전. 이거는 구리가 아니라 철로 만든 철전입니다. 철전. 철전은 좀 불편하겠죠. 녹이 스는 점도 있고요. 성종 때 주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되겠고요. 건원중보입니다. 최초라는 특징 때문에 보기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만통보 그리고 해동통보가 있습니다. 해동통보. 고려 숙종 때 주전도감이라는 거 아예 그냥 화폐 만드는 관청을 만들어요. 그게 주전도감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준 화폐인데 숙종이 그 의천,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스님의 형이에요. 그 의천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본 거를 바탕으로 화폐 만들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화폐들을 주조하는 관청을 설치를 하고 화폐 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병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는데 은이에요. 우리나라 지형을 한반도 지형을 본떠가지고 만든 화폐인데 요만한 크기고요. 약간 은병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표주박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냥 둥그런 형태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은 덩어리예요. 은 덩어리로 만든 화폐가 되겠습니다. 사만통보, 해동통보는 구리로 만든 동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세 개가 재질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제 화폐를 만들었다는 건 시장도 생기고 화폐도 만들어지고 상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이 또 엄청 활발한 것으로 유명한데 자, 여기 고려 개경 근처에 예성강 하구 지역에 그 밑에 부분에 바닷가로 연결되는 부분에 병란도라고 있습니다. 병란도. 수도랑 가까우면서 배가 드나들기 편한 위치에는 국제 무역이 번성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가 바로 병란도입니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곳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무역항이 아니고 타국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국제 무역항이 되는데 병란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려의 이름을 다른 나라의 지역까지 알렸다라는 데 있어요. 중국을 넘어서 서쪽 지역으로 고려를 알리는 계기가 됐었던 건데 이 병란도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고려의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가서 서구권 국가의 서역에 소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고려라는 발음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의 원산지를 설명을 할 때 중국보다도 더 동쪽에 있는 신비로운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고려다. 고려라고 발음을 못하고 꼬레라고 발음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날에 요게 나중에 꼬레, 꼬레야 이렇게 되고 대한민국의 영어 명칭을 정할 때 아주 오래된 역사서에 등장하는 우리의 오래된 지칭명 코리아에서 따서 코리아라고 하는 현재 영어 이름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를 만든 되게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하고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이를 상당히 고급 품질로 쳤습니다. 우리나라 종이하고 인삼을 수출을 했고요. 그쪽에서는 중국의 비단과 각종 약재를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란이나 여진하고도 우리가 무역을 했어요. 거란, 여진이랑 농기구하고 식량 같은 거 우리나라 거가 품질이 우수하니까 그들은 또 기마민족이고 하니까 농기구나 이런 거 우리보다 좀 뒤처져 있겠죠. 이런 거를 수출을 하고 그쪽은 또 고원지대고 산악지대도 있으니까 모피, 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역으로 또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하고는 워낙에 신비로운 어떤 물건들, 주로 이제 사치품이겠죠. 사치품, 수은이나 향료 같은 것들을 수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고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는 다 판매할 수 있는 신비로운 동양의 물품들이었겠죠. 이런 식으로 국제무역항 병란도를 중심으로 무역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병란도라고 하는 장소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폐를 주조한 거 기출 사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숙종 때 화폐 주조한 거 이렇게 가끔 사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왕의 6년 때 은병을 화폐로 삼았는데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나라 지형을 본뜬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활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은병과 활구는 같은 말입니다.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정해서 어떻게 해서 화폐의 시초로 삼는다. 해동통보로 한다. 라고 해동통보라는 거 만드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고려 숙종 때 본격적으로 동전을 만들기 위한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걸 이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아직은 널리 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화폐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고려의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하고 많이들 비교하죠. 이 고려시대의 사회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시대하고 좀 반대되는 게 많습니다. 일단 신분제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분제도는 고대랑 마찬가지로 귀족이 존재하고요. 밑에 양민이랑 천민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눈을 끄는 좀 특이한 거는
이 중간 계층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고대에서는 비교적 잘 보이지 않았던 특수한 계급이 분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배층이 좀 나뉘어 있는데 우선 귀족 같은 경우는 왕족이나 공신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있고 이들의 특징은 음서 공음전 같은 어떤 자기의 현재 노력이 아니라 조상의 덕, 음덕으로 하는 실력이 아니라 약간 집안이나 가문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직책의 덕을 보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음자가 그겁니다. 덕택을 뜻하는 의미인데 조상의 공으로, 조상의 덕으로 그 혜택을 대대손손 물려받는 겁니다. 이게 되게 대단히 귀족적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조상을 잘 두어서 내가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뭔가 혜택을 받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음전과 음서가 귀족의 어떤 경제 기반이 되어줬어요. 특히 공음전은 오품 이상의 관리한테 토지가 지급된다는 건데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땅을 주는 겁니다. 출발선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서랑 공음전은 이 귀족들이 지금 말로 치면은 금수저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귀족들의 변천, 고려에서 귀족이다라고 지칭할 만한 지배층의 변천은 초반에 호족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벌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신, 그 다음에 권문세족, 그 다음에 이런 혜택을 신진사대부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중간계층은 뭘까요? 자기의 직업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간계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을 한 대가로 뭘 받아요. 귀족들은 일한 대가로 받는다라기보다 그냥 뭔가 그냥 갖고 태어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 일하는 권리를 세습하고 일한 대가로 뭔가를 받아요. 그래서 월급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 외역전이라는 거 지금 받고 있는 거 나옵니다.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으로 중간계층에서는 향리가 있는데 그 지방에 호족 세력이 있죠. 고려를 세운 세력이 다 호족 세력이잖아요. 호족 세력이 나중에 지배층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무신 정권으로 혼란스러워지고 나면은 일부가 중앙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 실무도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세력도 가지고 있는 이 향리들, 이 호족 세력들이 일부가 올라오게 되는데 지방 행정의 실무는 다 이 사람들이 담당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지방의 모든 일을 통솔을 하는 지배층이 되기도 해요. 호장, 부호장이 그런 겁니다. 향리직의 대장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하층 향리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혹시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중앙에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기인제도나 사심관제도 같은 약간의 인질제도 같은 거를 두어서 통제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일단은 고대에는 없었던 실제로 업을 유지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실제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서 권리를 획득하는 중간계층이 있다는 거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는 피지배층이에요. 여기 아래부터는 피지배층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는 피지배층인데 양민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양민은 그냥 일반 백성입니다. 다만 일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 좀 특이하게도 조선시대에는 소나 말, 돼지를 잡는 도축업자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때는 천민이잖아요. 백정이라는 호칭이 여기에서는 이 양민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농업에 종사합니다. 농업. 과거에 응신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집단이고 가장 견고하고 많은 그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양민이 많으면 나라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민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으로 국고가 충당이 되고 그걸로 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양민이 충분하게 두툼하게 되어 있어야 이 올바르게 돌아갑니다. 흔히 우리가 신분제도라고 하면 이렇게 세모난 형태로 피라미드로 좀 보잖아요. 지배층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특권 누리는 계층이 너무 많으면 국고가 충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트라이앵글 같은 삼각형의 구조를 이뤘을 때 중간에 아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민입니다. 천민은 대부분이 노비인데요. 사람으로 카운팅을 하지 않고 재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게 가능했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가능했고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증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노비가 많으면 이 노비들은 아무 자유도 없는 대신에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사람으로 카운팅이 안 됐기 때문에. 노비가 많으면 국가에선 좀 손해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집단이나 군대를 가는 집단이 없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 노비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양인이 좀 두툼해야 되고 반대로 노비가 많다라는 거는 이 노비를 거느리고 있는 지배 집단의 세력이 너무 강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너무 과하게 노비의 숫자가 늘어나면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이나 지배층의 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올바르게 좀 균형을 맞춰 놓으려는 시도가 있었죠.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이라던가 이제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 같은 게 이제 불필요하게 노비가 많아진 거에 대해서 원래대로 환원하려는 여러 가지 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 모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회 모습. 사회 제도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을 합니다. 모든 시대마다 다 사회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 꼭 알아두는 점은 사회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이 비교적 동등했다라는 게 가장 드라마틱한 특징이 되겠죠. 윗부분에. 사회 제도, 제위보라는 게 있어요. 광종 때 설치한 건데 이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게 하는 일종의 구제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의창인데요. 의창. 이거는 성종 때입니다. 구제기구고요. 곡식을 빌려줍니다. 곡식을 빌려줘서 춘궁기에 뭐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고구려 때 진대법이랑 유사한 제도고요. 요 의창은 태조 왕건이 설치했었던 흑창, 여기 아래쪽에 나오죠. 흑창. 흑창을 확대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창과 의창이 있고 그리고 상평창은 뭐냐면 상평, 항상 똑같이 유지하는 창고란 뜻이에요. 성종 때 설치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물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곡식을 내다 놓거나 사들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물가의 폭등이나 이런 거를 막는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의 지위 나오네요. 상속과 제사가 비교적 남녀 차별 없이 균등하게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올리는 게 가능했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 지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제사를 딸이 지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제사를 모신다라는 것 때문에 아들한테만 뭔가 재산을 물려주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누구든 제사를 모시는 자식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비교적 평등한 모양새를 보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은 장남에게 좀 쏠리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죠.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도 호주가 될 수가 있었고요. 이혼할 수 있었고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한 여성이 자식을 낳아도 딱히 차별하지 않았는데 굳이 여기다 이런 특징을 써놓은 이유는 조선시대에는 재혼한 여성의 자녀는 이제 과거에 응시를 못하게 하는 등등등의 사회적인 차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너 왜 이렇게 조선시대 사람 같아? 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여성을 그렇게 차별하거나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특징이랑은 조금 반대되는 것들이 이 고려시대 사회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음서, 아까도 나왔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금수저 혜택, 음서의 혜택이 나왔었는데 이게 그 여성 쪽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였어요. 사위나 그 외손자한테까지도 음서의 혜택을 골고루 줄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좀 높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제, 사회 부분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 알려줄래? 경종 때 처음 실행, 관직 복무 등에 대한 대가였고 전지와 시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했다. 네, 앞서 봤었던 전식과가 되겠습니다. 전식과 다음에 나온 게 과전법이 되겠죠. 과전법은 전지 시지 주는 거 아닙니다. 납속책이나 호포제는 조선시대 나오는 제도입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 고려의 경제 상황, 가 국가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를 이 힌트를 보고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겠죠. 화면 속의 청동 거울은 당시 가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여기에 새겨진 배를 통해 당시의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 상인들은 이게 결정적인 힌트네요.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를 드나들면서 무역을 하였습니다.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활발했었던 시기는 고려 시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시대 경제 상황 찾으면 되겠네요. 고구마와 감자가 재배되는 거는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조선시대 후기고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이것도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만상과 내상이라고 불리는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것도 조선시대고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조선 후기네요. 전부 다 조선 후기고요. 활구라고 불린 은병이 화폐로 등장을 한 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고려의 특징이겠죠. 고려 숙종 때 주전도감을 따로 설치를 하고 해동통보 같은 동전도 만들고 활구라고 하는 이런 화폐도 만들었다. 활구와 은병.
이 같은 이름이죠. 은병, 활구를 화폐로 만들었다, 사용되었다라는 거 고려의 특징으로 4번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경제활동에 대해 말한 겁니다. 고려시대 경제활동이 아닌 거 말한 친구 고르면 되겠죠. 병란도에서 국제무역을 하였습니다. 맞는 특징이죠. 농민들이 고추,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 우리 배우지 않았죠? 상품 작물의 재배, 고추, 특히 이 채소류는, 이 고추는 조선시대 후반에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선시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특징입니다. 2번이 답이네요. 일단 2번이 답이고 3번, 시전 상인들이 개경에서 물품을 판매했다. 그렇죠. 개경에 시전 설치됐었죠. 사원에서 종이와 기와를 만들어 팔았다. 이거 사원수공업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고, 자, 옆에 4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고려의 사회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창 운영됐었죠. 의창, 흑창을 확대한 의창 운영됐었고 8관회가 개최가 됐었죠. 태조 왕건의 유조로 8관회하고 연등회 같은 이 종교 행사가 크게 개최가 됐었습니다. 골품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너무 생뚱맞네요. 골품제도는 신라시대의 제도이기 때문에 3번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여성의 호주가 될 수 있었던 등등등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이 차별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 고려의 특징이죠. 네, 정답 3번입니다. 자, 17번 주제로 넘어가서요. 고려의 사상과 과학기술의 발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려가 불교 국가긴 하지만 유학이 들어오죠. 유학의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500년 시기 동안에 유학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제 고려 말기가 되면은 유학이 성리학으로서 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조선시대의 사상적 기반이 되게 됩니다. 유학의 발달 과정 한번 볼게요. 자, 고려 초반, 중반, 후반으로 보겠습니다. 초반의 유학은 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유교를 수용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최승로가 되겠습니다. 성종 때 활동한 사람이고요. 유교적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근본으로 시무 28조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적으로는 불교가 있지만 정치를 하는 곳에는 유학이 들어와서 초반부터 자리를 잡았고 과거 제도가 운용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중반이 되면은 과거 제도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고위직책을 세습하면서 이 유교 경전을 공부해서 들어온 유학자들이 문벌 귀족이 됩니다. 문벌 귀족이 되면서 조금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고요. 대표적인 학자로 2명을 들 수가 있겠네요.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충은 해동 공자로 불릴 정도로 되게 유교 경전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고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운 사립학교가 국가에서 세운 학교보다 인기가 많고 실제로 합격자를 굉장히 많이 배출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나라에서 세운 학교보다 이 사립학원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거랑 똑같겠죠. 이 해동공자 최충이 세웠던 학교 사립교육기관이 구제학당입니다. 문헌공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이름난 사설 일종의 학원이죠. 사설 학원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크게 인기가 있었던 데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최충. 그리고 김부식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유학자죠. 그래서 유교 사관에 입각을 해서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정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려 후기가 되면 유학에서 갈라져 나온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고려 말기 충렬왕 때 충자가 들어가는 걸 보니 이거는 원간섭기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안향이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들여와가지고 처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리학이 널리 퍼진 거는 학자 중에 이재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재현이라는 분이 원나라의 연경, 원나라 쪽으로 가서 수도에 설치됐었던 만권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원나라 성리학자들하고 교류하면서 거기서 뭘 배워요. 그리고 그거를 배워서 가지고 와서 국내의 성리학자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이색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이색 밑으로 정몽주,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리학이 크게 확산이 되면서 유명인들이 등장을 하죠. 공민왕 정도 때가 되면은 이 정몽주, 정도전 등등등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성리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유학은 그냥 퍼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학문적인 어떤 베이스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교육기관이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관학이죠. 그리고 사립으로 따로 운영되는 게 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원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국가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국가교육기관은 국자감이라고 있었어요. 국자감에서 유교 경전에 관련된 공부, 유학부가 있고 기술부가 있었는데 유학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위 직책들이 고위직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고 기술부는 일반 서민의 자녀도 입학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라는 곳이 있었다. 근데 국자감보다도 더 유명했던 게 바로 사학이다. 과거 합격자가 사학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최충의 문헌공도 방금 말했던 최충의 문헌공도가 가장 유명한 학원이었는데 이거 포함한 12개의 이 학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사학시비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과거 합격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앞다퉈서 여기를 가고 싶어 해서 국자감이 좀 위축돼요. 그래서 이게 위축이 되고 나니까 학교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악 진흥책이 나옵니다. 안 되겠다. 이거 질 수 없어. 그래서 관악 진흥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숙종과 예종이 대표적인데요. 숙종이 국자감에서 조금 다양한 책을 이제 출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고 서적을 많이 하는 거죠. 볼만한 양질의 책들을 많이 출판하게 하기 위해서 서적포라는 걸 둬가지고 책을 막 찍어냈고 그 뒤에 예종이 국자감에 우리도 이렇게 든든한 튼튼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전문 강좌를 설치를 해요. 특별 강좌 설치했으니까 많이들 와서 들어라. 이런 식으로 전문 강좌인 칠제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고요. 조금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학재단 설치합니다. 우리 국립대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학금도 많이 줍니다. 라는 식으로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설치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보기에 많이 나오는 문제기는 합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역사서 많이 나오죠. 역사서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니까 여기 별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고려시대에 나온 역사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봤던 역사책이 이거 아닐까 해요. 삼국사기. 김부식이 만든 거고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나름 유교적인 합리주의에 기초해서 이 사람은 너무 신기한 전설이나 신화나 이런 거는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진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아서 적었어요. 삼국사기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국식의 역사책의 양식을 조금 빗대어서 본기, 열전 등등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전체로 나옵니다. 역사를 항목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서술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 있죠? 그 양식을 본따서 삼국사기가 이제 편찬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김부식이 굳이 따지자면 초반, 초기, 중기,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고려시대 어쨌든 후반 이전에 이 책을 만들게 되고 자 동명왕편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원나라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예요. 몽골이랑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몽골이랑 막 투닥거리고 있으니까 뭔가 전쟁에 대한 어떤 거를 이걸 마음을 조금 다잡을 수 있는 역사서로서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규보라는 분이 동명왕편을 쓰는데 고구려 건국시조가 동명왕이잖아요. 이 동명왕의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거 나오는 것처럼 영웅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문학작품의 형식을 차용해서 적은 역사책입니다. 고구려를 이어받는다는 뜻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구려가 민족의 방파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중국 왕조들을 많이 무찔렀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는 뿌리가 바로 이 고려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국사기가 편찬되고 나서 100년 이후에 100년이 넘은 시점에 만들어지는 책이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이련 스님이 만들죠. 스님이 편찬한 책이기 때문에 불교사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요. 이제 고려 후반에 나오는 겁니다. 원간섭기에 만들어진 역사서인데 삼국사기에는 누락됐었던 것들이 여기에 많이 다 적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의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같이 놓고 봐야 조금 더 풍성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설화, 삼국의 건국 신화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 전통 문화, 전통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간섭하던 시기니까 우리의 문화나 역사성을 중요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라고 하는 거의 중요성도 이 역사책을 통해 어필을 하는데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는 실려있지 않은 단군의 건국 신화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단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고조선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고조선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제왕운기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같은 시기에 편찬된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역사가 유구하다라는 거를 통해서 원나라 간섭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부여하고자 했던 책인 거죠. 그래서 이승유라고 하는 학자가 제왕운기를 씁니다. 단군조선부터 체크를 해요. 고려 충렬할 때까지 우리의 역사를 서사시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좀 민족성을 좀 고취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다. 고려의 풍습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과 우리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자. 정신만은 우리의 고려 것을 가져가자라는 뜻으로 이런 것들이 편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군의 건국 얘기가 나온 역사책 많이 헷갈리니까 삼국유사, 제왕운기 요거 기억해 주시고 요 시기가 원간섭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고려의 정신을 유지하려는 이런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고려하면 또 불교잖아요.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 죽기 전에 훈요 10조라는 것으로 불교 행사인 연등회하고 불교하고 도교를 연합한 종교 행사인 팔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라고 아예 유조에다가 넣어서 후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불교는 국가적인 단위로 아주 크게 융성을 하게 되는데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은 그냥 아예 승과제도까지 해요. 스님이 되려면 일정한 시험을 봐서 나라가 인증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국사와 왕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스승, 그러니까 왕의 스승 이런 역할을 지위를 부여받는 승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왕자들 중에서 왕자가 여러 명이면 한 명 정도는 출가해가지고 이제 불교 쪽에 귀의하는 것도 뭐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고 대각국사 의천이 바로 왕자 출신 승려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을 하긴 하는데 이때 수용해가지고 유교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오다 보니까 그동안 크게 하고 있었던 불교를 다소 누르는 경향을 조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을 때 연등회하고 팔관회 등등 불교랑 관련된 행사가 잠깐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자, 스님들도 여러 명이어서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승려의 활동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의천,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이 문종의 아들이면서 숙종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동생인 거죠. 왕의 동생인 거죠. 왕자 출신입니다. 대각국사, 국사까지 올라갔었던 사람이고 이분은 나뉘어 있었던 불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운동을 했어요. 교종이랑 선종이 있습니다. 교종은 불교 경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고 선종은 참선, 수행 이런 걸로 이제 부처가 되는 깨달음을 얻는 서로 조금 다른 종류의 불교 교파, 종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불교 교단이 너무 나뉘어 있으니까 이게 좀 대립이 심해지니까 요거를 합치기 위해서 국청사라고 하는 사찰을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이라는 걸 창시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종파라고 하면 되겠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이론, 교종 쪽이죠. 이론 중요해. 근데 이론을 연마하면서 실천도 소홀히 하면 안 돼. 실천도 해줘야 돼. 이게 이제 교종을 중심으로 하되 선종을 붙여가지고 통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교관겸수라는 말이 있어요. 교관, 이 교종 중심이지만 이 선종, 수련을 겸해야 돼 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교리와 실천 수행을 함께 해야 돼. 나름 통합은 통합이죠. 하지만 상위에 교종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도 특이하게 본인이 유학 갔다가 본 게 있어서 화폐 써야 돼. 화폐. 그래서 화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형인 숙종에게 주전도감 만듭시다 라고 해서 화폐를 만드는 데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교장이라고 하는 교종 중심이니까 경전 중요해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집대성을 하려고 해요. 이 경전을 싹 모아서 일종의 백과사전처럼 정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목록집을 편찬을 합니다. 송나라, 요나라, 일본의 불교책을 싹 모아서 그 목록을 쭉 정리한 책을 이 사람이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교종 중심적인 내용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하지만 통합을 하려고 했다. 장점은 실제 통합이 잠깐 됐어요. 통합이 되는 듯 했지만 단점은 이게 통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의천이 왕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자기가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이 강력한 신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의천이 사망을 하고 나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실제 통합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천이랑 세트로 나오는 사람이 진울입니다.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분도 나뉘어 있는 불교 종파를 통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이분은 수선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찰에서 결사운동을 했어요. 불교가 지금 너무 썩었다는 거야. 이 썩은 불교를 개혁을 해야 된다. 원래의 퓨어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재 순천이라는 지역에 아직도 유명한 사찰로 천년고찰 송광사가 있습니다. 옛날 이름이 수선사예요. 여기에서 독경 이렇게 두드리면서 목탁 두드리면서 염불 외는 거 있죠. 독경과 선,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수선사 결사운동이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이 진울은요. 조계종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걸 조계종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 절들 가면은 조계종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계종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진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교 일치하자고 얘기해요. 이 나뉘어 있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불교 종파 합쳐야 된다. 그래서 결사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위에서 의천 같은 경우에는 교관 겸수를 주장을 하잖아요. 진울은 교종을 상위에 놓기 때문에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도노점수 플러스 정해쌍수를 강조를 합니다. 돈오, 갑자기 깨닫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 번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이제 수행을 쌓아간다. 이건데 정해쌍수, 두 개 다 비슷한 뜻입니다. 도노점수는 내가 부처라는 거를 도노, 깨달은 다음에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거를 확인해 나가야 되고 정해쌍수 해야 된다. 정해쌍수는 쌍수, 같이 수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과 해를.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서 수행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일종의 교종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전 내용을 지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합하려는 운동을 했었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선종을 조금 상위에 올려두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술 책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 진울의 제자가 해심이에요. 진울의 제자가 해심인데 이 해심은 또 특이하게도 이제 고려 말기에 유교하고 불교의 뜻은 사실은 같다라고 하는 이론을 정리를 합니다. 이게 고려 말기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는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요세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의 승려가 있는데 법화 신앙을 중심으로 저기 강진에 백년결사, 백년사라고 사찰이 있어요. 백년결사를 또 주도했었던 사람이에요.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진정하게 뉘우치고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법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결사 운동을 이끌었었던 게 요세라는 승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고려는 아무래도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름난 승려들이 고승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연구 결과도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와 승려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통일신라 승려하고 섞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원효, 의상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업적이랑 섞어가지고 출제를 자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고려의 과학기술, 뭐니 해도 활판, 인쇄술, 이 인쇄에 관련된 기술이 가장 많이 발전해 있었는데 우선 여기에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앞쪽에 고려시대 때 그 몽골의 침입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리고 앞선 거란의 침략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대장경을 목판 인쇄로 조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같은 목판 인쇄물도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이 금속 활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금속 활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게 있죠. 짧게 줄여서 직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이 직지심체요절의 풀네임 아시나요? 너무 길어서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해요. 원래 상하본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가 온전하게 전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청주의 흥덕사에서 고려 말기 우왕 때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책입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소유권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지만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은 받았습니다. 박병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서지학자분이 여기 도서관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이 금속 활자로 찍어진 것이다라는 것도 증명을 하셨죠. 그래서 유네스코까지 등재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소유권이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속 활자와 관련된 거, 이 직지심체 요절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 풀네임이에요.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 너무 길어서 뒤에 부분만 따가지고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속 활자를 놓고서 서양이 먼저냐 동양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원래는 요게 인정받기 이전까지는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게 옛날에 그 구텐베르크가 먼저 이거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 이거의 연대가 확인이 되면서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의 영예는 직지심체 요절이 가져가게 됐죠. 유네스코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고려 때 전쟁이 또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프고 그러면 일일이 막 병원을 찾아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의서가 또 있는데 향약 구급방이에요. 이거는 응급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향약이라고 하는 건 향초내서 만들 수 있는 구급 처방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 있는 처방전의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흔한 풀 같은 걸로 응급 처방을 할 수 있는 게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위 어떤 의서 기관에 방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급형으로 만들어진 의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별표가 또 3개가 쳐져 있는 게 무기제주술이 있네요. 고려 말기 이분도 위인전으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인데 최무선이라는 분이 있죠. 원나라가 화약을 만드는 방법, 화약의 그 배합 비법, 비율과 화포를 제작하는 기법을 엄격하게 금지해서 철저하게 국비로 기밀로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최무선이 친하게 지냈었던 원나라를 왔다 갔다 했던 상인 집단으로부터 어떻게 이걸 알아냈어요. 이걸 알아내서 여러 번의 실험에 거쳐서 화약을 제조하는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약과 화포를 만드는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고 최무선이 건의해요. 이제 우리도 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최무선의 건의로 인해서 화통 도감이 설치가 돼가지고 정식 관청입니다. 여기에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 고려 말기에 최무선이 활동을 하고요. 이 최무선의 아들도 나중에 이 제작 기술을 물려받아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발전을 했다. 특이한 거는 사천대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신라시대 만들었던 첨성대에서 관찰했다라는 기록이 살짝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천문학과 역법 관련된 것도 이 고려 시대에 조금씩 고려 말기 부분부터 발달을 하고 있다. 이게 조선 초반으로 넘어가면 조선 전기에 세종 때에 가장 눈부시게 발전했었던 과학기술 발전의 어떤 시발점으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밑에 나와 있는 기출자료는 최무선의 활동입니다. 실제로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가지고 진포대첩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왜구를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어서 요거가 사료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고려 황종 때 설립을 했고요. 유학과 기술 교육을 동시에 담당을 했고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국가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이 되겠습니다. 국자감. 경당이라고 하는 거는 고구려에서 지방에 설치했었던 거고요. 향교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중등 교육기관이고 주자감은 발해 교육기관이었죠. 네, 3번 국자감이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승려 이련이 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고 왕력, 기, 흥법 9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군의 고조선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승려 이련이 쓴 역사서라는 데에서 힌트가 크게 나왔고요. 단군의 고조선 건국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네, 이 책은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삼국유사죠. 발해고, 동국통감, 동사강목 지금 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게 아니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진울 스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불교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진울이 무슨 활동을 했었나요?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을 하는 이런 활동을 좀 했었고 수선사 결사운동이라는 거 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무예가를 지었습니다.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는 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신라시대의 원효 스님이 했던 겁니다. 원효의 얘기니까 요건 아니네요. 천태종을 개창,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는 거는 진울이 아니고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분입니다. 같은 고려시대지만
수선사 결사를 제창한 게 진울의 업적이죠. 그래서 이제 수선사가 오늘날의 송광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번. 이제 불교를 개혁하고 정화하는 운동, 수선사 결사 운동을 이끌었었죠. 왕호 천축국전을 저수로 한 거는 해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해초. 자,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금속 활자본인 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하여 알린 그녀, 박병선 박사님입니다. 그 국내 반환을 위해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무슨 뮤지컬이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 안내 포스터 같고요. 자, 요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이 책, 금속 활자본인 이 책은 직지심체 요절이었습니다. 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은 지리서입니다. 이거 조선시대 거죠. 왕호 천축국전, 이거는 해초가 쓴 여행기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거는 불교 경전이고 불국사의 석가탑 내부에서 나오는 거였죠. 네, 정답 2번으로 찾아주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 기출주제 18번 보겠습니다. 고려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처럼 사진 자료하고 지역과 모습, 명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우선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교랑 관련된 사원 반드시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원 좀 보겠습니다. 사원, 사찰이죠. 절입니다. 절. 어떤 절들이 있는지 볼게요.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오래된 고찰들이 크게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밑에 있는 세 가지가 자주 나오는 사찰 세 군데거든요. 전부 다 고려시대 사찰이에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 있고요. 지금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봉정사가 사찰 이름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건 지역이고요. 끝에 있는 거는 그 사찰 안에 있는 건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의 대웅전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사찰들이고 중요해서 언급이 지금 많이 되는 건데 안동 봉정사하고 영주 부석사는 이거 두 개 묶어가지고 현재 똑같이 유네스코 산사유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2018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한국의 산지승원이라고 해서 7개의 전국의 사찰들을 골고루 묶어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 두 사찰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목조 건축 중에서 제일 오래됐다는 게 밝혀진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이 봉정사 자체가 엄청 크게 남아있는 게 아닌데도 요거 때문에 유명합니다. 지금 세 가지의 공통점이 다 보이네요. 주심포, 주심포, 주심포입니다. 이 주심포는 여기 지금 사진에 다 보이는데 여기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지붕이 이렇게 있고 지붕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기둥과 지붕 사이에 되는 부자재가 있어요. 기둥이 여기 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4개씩 있죠? 기둥이 있는 장소들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기둥 위에만 이렇게 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둥의 위에만 포가 있는 거가 기둥 위에만 포를 놨다고 해가지고 주심포라 그래요. 이거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게 다포 양식입니다. 기둥 위 말고도 기둥 사이에도 포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붕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당연히 포를 많이 놔야 견딜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건축이 뭘까요? 고려시대를 넘어가서 조선시대로 가면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죠? 경복궁 안쪽에 근정전 같은 거 있어요. 지붕 막 2층으로 크게 있는 거.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심포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에도 포를 이렇게 놔서 여러 개의 포를, 공포를 놓는다라고 해서 다포 양식이라고 해요. 근데 고려 시대에는 지붕이 지금 사찰들은 다 한 층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주심포 양식을 많이 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주 부석사는 왜 많이 나오냐면 이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기도 하고 이것도 뭐 유네스코기도 하고 이 무량수전은 동명의 그 책 제목으로 유명했었죠.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기대 서서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배흘림 기둥 때문에 유명해요. 기둥이 이렇게 일자로 생긴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항아리처럼 가운데가 볼록한 거를 배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항아리에 같은 기둥 형태다. 배흘림 기둥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는 건데 무량수전은 지붕도 이렇게 길쭉하게 뽑혀져 나와 있어요. 그래야 좀 이뻐요.
근데 문제는 기둥을 그렇게 많이 뽑아내면 얘를 지탱할 거를 하나 꽂아야 된다는 건데, 잘 보시면 무량수전은 바깥쪽에 보조 기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사찰에 이름이 표시가 안 된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보조 기둥이 붙어 있는 거 사진이 나오면 이거 부석사 무량수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주심 보면서 보조 기둥이 붙어 있는 거.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이거는 보통은 옆면 사진이 나오기 마련인데, 왜냐면 옆에가 삼각형으로 지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맞배 지붕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 때문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고려시대 가장 많이 나오는 사찰 3군데입니다. 요거 3가지의 사찰 기억을 해주시면, 특징, 대표 특징 알아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명과 사찰 그리고 특징 같이 묶어가지고 봅니다. 기출자료에는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이 많이 나왔고요. 여기 배흘림 기둥을 사용했다는 특징이 보기 선지로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불교 유적 중에서 또 유명한 게 탑입니다. 탑은 삼국시대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뒤에 조선시대에도 나오거든요. 다만 개수가 막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시대 탑들은 다각 다층탑이 나와요. 이거 2개 다 되게 높잖아요. 일반적인 우리나라 탑하고 좀 달라요. 화려하고 높이가 크고 화려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 초반에 송나라 영향을 받은 거, 후반에 원나라 영향을 받은 거, 공통점은 이 중국 본토 양식을 따르면 높아지고 화려해진다는 거예요. 그 특징으로 10층, 되게 오래된 많은 계층을 가지고 있는 탑들이 주로 이런 탑들이 들어가 있다. 지금 8각 9층, 9개 층과 10층짜리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외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강원도 평창에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있어요. 이거는 송나라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 탑입니다. 고려시대 초반을 대표하는 탑이고요. 오른쪽에 원래는 개성에 있어야 돼요. 개성 북한이죠.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 후기에 원나라 영향을 받은 석탑인데, 정말 특이하게도 원래 우리나라는 탑 만들 때 화강암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원래 화강암이 많아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대리석. 그래서 대리석의 특징은 조각을 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전 아시죠? 아테네 신전들 있잖아요. 서구권의 신전들은 거의 대리석이에요. 그리스는 대리석 산지가 있습니다. 대리석의 장점은 조각을 하기가 쉬울 정도로 비교적 무른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모습을 조각하기에 편했겠죠. 대리석은 강도가 되게 낮은 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우리나라는 강도가 매우 센 화강암으로 대부분의 산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80%가 화강암이거든요. 대리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돌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불편한 거죠. 대신에 우리는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목조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우리보다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돌로 그런 걸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각자가 처한 지역의 자연 환경의 차이 때문에 석조, 목조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화강암이 많으니까 보통은 화강암으로 하는데, 이 다각 다층 탑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여기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시잖아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사진 보여주는 요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1층에 들어가면 끄트머리에 있는 큰 탑 있죠. 사진 찍는 포토 스팟입니다. 거기 있는 게 요건데, 바깥에 노출이 되면은 대리석이 산성비 맞으면 부식돼요. 녹아요. 그래서 안에 넣는 거예요. 안에 넣는 건데, 왜 대리석으로 만들었냐 그러면, 이 산성비에 부식이 되는데 내구도 있게 화강암으로 하면 되지. 왜냐면 이 다각 다층탑은 굉장히 장식이 화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층층마다 테두리에 부처님의 어떤 수도 일대기 같은 게 쫙 조각이 돼 있어요. 부조를 막 조각을 많이 해놔서 이렇게 디테일한 장면을 조각하려면 조각을 하기에 쉬운 대리석을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탑들은 조각이 쉬웠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치장으로 돌을 쪼개는 게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화려하고 커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실제로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에서 요거 보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개성의 경천사지에 있었던 탑이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다나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그냥 멋대로 부셔가지고 일본에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시 반환받아서 갖고 왔다가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그냥 경복궁 안쪽에 파손된 상태로 방치만 하고 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만들게 되면서 10년이 넘는 보존 처리 과정과 복원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박물관 내부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요. 원래 위치는 북한의 개성에 있어야 되는 석탑입니다. 이거랑 거의 똑같이 쌍둥이처럼 생긴 탑이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었던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것도 대리석이거든요. 장식이 매우 화려하고. 그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서울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로 3가에 가시면 3.1운동의 시발점이 됐었던 탑골공원 아시죠? 그 탑골공원 안쪽에 커다란 유리 케이스에 쓰여져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탑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은 탑골공원이 됐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탑 부분은 다각다층이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 특징이니까 요거 2가지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요거는 뭐 국보기도 하지만 대한제국 시기에 이 국내 대신 다나카라는 사람이 요거를 약탈을 해갔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찾아왔다라는 극적인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탑입니다.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원나라 황실이 오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거여서 사실 그렇게 조성의 목적이 좋은 탑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불상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되게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고려시대의 불상이 특히나 독특한데요. 왜냐하면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배 세력도 계속 바뀌잖아요.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들도 계속 바뀌고요. 그게 그대로 불상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상의 모습이 매우 다양합니다. 재질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크기도 다양해요. 불상 이름 되게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에는 대략적으로 이 불상의 이름은 다 언급이 될 거예요. 기본 편에서는 굳이 사진만 덩그러니 던져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자, 불상의 이름을 붙이는 거, 문화재 이름을 붙이는 데에는 몇 가지의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어디에 있는지가 먼저 나와요. 첫 번째 먼저 볼게요. 하남 하사창동, 이거 동네 이름입니다. 하남에 하사창동에 있는 재질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재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가 지역이고 뒤에가 철조. 이거는 철로 만든 불상이군요. 그래서 철조고요. 부처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부처일 수도 있고 보살일 수도 있고 종류도 되게 많아요. 석가열의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세가 나와요. 앉아있냐, 서있냐. 이게 이제 좌상이냐, 입상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옆에도 똑같죠. 논산에 있대요. 사찰이 실제로 아직 존재하면은 사찰명이 나옵니다. 관촉사에 있는 거군요. 이거는 돌로 만든 건가 봐요. 석조. 논산 관촉사에 석조, 돌로 만든 거고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이고 서 있네요. 입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초반부에요. 고려 초반부에는 이렇게 크기가 되게 커다란 철불이 많이 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쇠로 불상을 만드는 거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면 철은 모양을 한번 만들고 나면 수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면은 이거를 막 이어붙인 흔적이 엄청 도드라져요. 되게 도드라지고 이거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쇠로 만든 거니까 녹슬겠죠? 상당히 불편한 소재란 말이죠. 근데 고려 초반에 이런 걸 많이 만들었던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후삼국을 다시 통일을 해서 무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쇠를 녹여가지고 이거를 과시용으로 만들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초반부에 많이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은 불상을 만들면 구리, 돌, 나무, 구리 이걸로 많이 만들어요. 조금 고급지게 만들려면 구리로 많이 만들어요. 구리, 동. 왜냐면 구리가 뭐 녹도 크게 안 쓸고 그 위에다가 도금도 할 수 있고 모양도 철보다 매끈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구리가 철보다 비싸요. 그래서 철불이 사실 금전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좀 덜한 자재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여러 부위를 만들어서 납땜을 해가지고 이어 붙여야 되는데 철불들은 납땜한 부위를 떼가지고 나중에 훔쳐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철불 중에서는 지금 여기도 요 팔 부분이 없어요. 팔 부분이 아예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가져간 거죠. 요 고려 초기의 대형 철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지금 보고 있는 요 불상인데 하남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열의 좌상.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3층에 가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철부를 모시기 위해서 한쪽 구석에다가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6톤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크기로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실 수가 있죠. 고려 초반의 불상의 특징들은요,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돌로 만들었는데 논산의 관촉사에 있고요.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인데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은진미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높이가 18m입니다. 18m고 고려시대 석불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뭘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얼굴이 좀 부처님 안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좀 못생겼죠. 고려 초반에 철불이나 대형 이런 석조 불상들은 아주 개성적인 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석굴암의 통일신라의 본존불은 누가 봐도 아주 견고하고 인자하게 생긴 부처님의 얼굴인데 고려 초반에 만들어진 이런 대형 불상들은 조금 개성적인 얼굴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호족들의 각각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각자가 후원하는 사찰이나 종파에서 이런 석불을 조성을 했던 것 같은데 경제력과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제각각인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는 중인데 이거를 만들으라고 돈을 투척한 호족들이 있잖아요. 그 호족의 얼굴을 본따 쓸 가능성도 제시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개성적인 얼굴로 나오는 것도 그렇구나 할 만한 게 되겠죠. 어쨌거나 그 당시에 융성했었던 호족의 세력을 좀 보여주는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건조차도 호족 출신이니까 이 호족들이 초반에 본인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주 부석사의 소조열의 좌상이 또 있습니다. 이거 아까 앞쪽에 영주 부석사가 있었죠. 요거 또 국보에 들어가 있는 열의 좌상인데 통인신라 양식을 계승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불상의 모습입니다. 무량수전 내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인자하고 점잖은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옆에 은진미륵이랑 아무래도 비교가 많이 되죠. 양식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고려 초반기에 큰 불상 많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크기를 막 서로 계속 크게 하다 보니까 무슨 짓까지 하냐면 바위를 산에다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불상 얼굴만 조각해서 탁 올려놓고 거기 전체가 불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절벽을 쪼개가지고 만드는 조각해서 만드는 불상을 마애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안동의 이천동에 가면 마애, 절벽을 조각한 열의 입상이 있어요. 서 있는 형태를 묘사했는데 이 몸체 부분은 그냥 절벽입니다. 여기다 머리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불상이다 라고 우기는 거죠. 암벽에 몸을 새기고 머리를 따로 올린 불상이고 그 경기도 파주에도 있습니다. 파주의 용미리 이거는 2명이에요. 마의 이불입니다. 마의는 마인데 2명의 불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마의 이불 입상입니다. 머리를 따로 제작해서 올렸고 돌로 만든 간모자를 쓰고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하남에 교산동이라는데 이것도 마인데 이거는 머리를 올린 게 아니고 벽면에 그냥 조각을 한 겁니다. 약사열애가 앉아있는 모습을 쪼아서 만든 형태가 있어요. 약사열애는 약사불은 일반 민가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병 걸린 사람을 구제해 준다는 부처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귀족들에게 골고루 인기가 많았던 부처님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렇게 약통을 들고 있거나 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 불상 특징은 초반부에 굉장히 커다란 형태의 다양한 방식으로 크기와 모양을 만드는 불상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철불, 석불이 많다. 특징이고 아무래도 대장경도 기억을 해줘야겠죠.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거란을 무찌르고자 부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모아서 만든 대장경이 있는데 처음에 만든 거란 때문에 만든 대장경을 초조대장경. 근데 몽골이 침입했을 때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몽골을 무찌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만든 제조, 재방송할 때 그 제자예요. 다시 만든 대장경이 8만 대장경이에요. 목판의 개수가 8만 5천 장이 넘어서 약칭으로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16년 동안이나 만들었고요. 현재 경남의 합천의 해인사에 있고 이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그 앞쪽에 이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건 조선시대에 만든 건물인데 장경판전 안쪽에 대장경판들이 다 목판이잖아요. 요게 썩거나 습기 먹거나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천연으로
공기가 통하는 루트나 습기를 조절하고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장경 판전도 유네스코입니다.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려하면 뭐니 해도 공예품이잖아요. 고려라는 이름이 그냥 고유명사처럼 붙는 거가 대명사처럼 부르는 게 고려 청자가 있겠죠. 청자. 청자를 만드는 기술 자체는 중국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맑은 색깔이 나는 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를 연구를 하다가 그 필요성에 의해서 청자를 개발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배운 거죠. 근데 고려의 흙이 더 좋다 보니까 맑은 색깔이 조금 더 고려시대 청자에서 많이 나오게 돼서 오히려 고려에서 만든 청자가 중국의 청자보다 인기가 훨씬 많아지게 됐고 신비로운 색깔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비색이라고 하는 이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초기에는 별 장식이 없는 아주 맑은 아무 무늬 없이 이렇게 만드는 투명한 비취, 옥색의 순청자들이 처음에 제작이 되다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상감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재료를 이겨 넣어가지고 컬러를 넣는 방식인데 상감기법을 응용을 해서 상감청자가 나옵니다. 청자는 중국에서 먼저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뒤에 배운 거지만 상감청자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뭐가 문양이 들어가 있으면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상감청자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개 껍데기 안쪽을 긁어가지고 이겨 붙이는 방식의 나전칠기가 또 있습니다. 대단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나전칠기라는 공예품도 상당히 유행을 했었죠. 나전칠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공예의 거의 끝판왕으로 많이들 보는데 서울의 안국동에 서울공예박물관이라는 게 최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쪽에 가시면은 나전칠기의 과정도 아주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나전칠기 제품 그리고 유물들 실제로 볼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나전은 오늘날에도 현대 미술의 소재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리고 한국적인 어떤 제품을 제작할 때 많이 활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청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요게 이제 순청자 방식의 고려 청자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감기법이 활용이 됐습니다. 색깔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문제인데 자, 우리는 요거 안 보인다고 가정을 하고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고려시대 건축물이랍니다. 이 힌트가 여기 1번인데 영주 하면 사실은 부석사가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영주. 요거를 힌트로 좀 체크해 볼게요. 영주. 배흘림 기둥. 여기 완전 큰 특징이네요. 배흘림 기둥, 주심포 양식. 건물 내부에 아미타 불상이 들어가 있다. 배흘림 기둥이 나오는 게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라는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아미타 부처님이 국보에 해당하는 요 불상이 안치가 되어 있죠. 네, 요거는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선시대 거네요. 조선시대 목조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 문화유산에 대해 발표를 해볼까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대요. 고려 후반에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인에게 약탈됐다가 일제강점기에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 과정에서 베델이라는 사람과 헐버트라는 외국인들이 많은 도움을 줬고요. 여기 힌트가 줄줄이 나오네요. 약탈되었다가 다시 돌아왔고 베델과 헐버트라는 외국인의 도움을 받았던 이 문화유산, 이 탑은 현재 용산의 1층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불국사 다보탑은 불국사에 있고요. 분황사 모전석탑은 경주의 분황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도 이 정림사지에 있죠. 부여에. 분황사는 사찰이 남아있기는 한데 굉장히 조그마하게 규모가 줄어들어 있고요. 둘 다 이제 지역이 현재 서울 지역이 아닌 외부 지역, 경주 지역으로 나옵니다. 경주하고 부여가 섞여 있네요.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특징이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고려의 문화유산 나전 국화 넝쿨무늬 합 월정사 8강 9층 석탑. 여러분 고려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고려 문화유산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찾아볼게요. 이불병좌상은
발해 거였죠. 이거는 발해 겁니다. 아니네요. 안동 이천동의 마의 열에 입상이 있었습니다. 바위에다가 머리를 얹어놓고 불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대형 석불들의 특징이었죠. 네, 2번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상은 이거 신라시대 거죠. 이거 아닙니다. 통일신라시대 거니까. 서산 용현리의 마의 열의 삼존상은 요거는 백제 시대 겁니다. 백제 거 아닙니다. 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법으로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무늬의 다른 색의 흙을 이겨 넣어서 메웁니다. 그리고 긁어내가지고 무늬를 나타내는 방식, 이거를 구워내면 이제 푸른 빛깔이 되는 뭔가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이 설명은 상감 기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상감청자를 찾으면 되는 거죠. 네, 답은 4번입니다. 1번 기마 인물형 토기는 신라 무덤에서 나온 거죠. 신라 무덤에서 발견된 거니까 이거는 시대가 앞서 있고, 백자 철화 끝무늬 병은 조선시대 제작된 백자입니다. 시기가 뒤로 넘어가네요. 청자 참외 모양 병은 청자기는 한데 상감 기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네, 내용이 다소 방대했지만 지금 세 주제를 묶어서 경제, 사회, 문화유산 파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고려시대 파트를 쭉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봤었던 고려시대 기출 주제들을 마무리하면서 기출문제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